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2차 전지 조정이 길어지는 가운데 전기차의 수요 둔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떨까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한나 유한타 정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머니올라에 출연한 지 보니까 2년이 더 지났더라고요. 예, 금세. 예.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직장도 회사도 바뀌셨더라고요. 예. 옛날 이베스트였는데 예. 유한타로. 예. 네. 요즘 바쁘신 모양이 좀 많이? 근데 뭐 늘상 하는 일, 직장 생활하고 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토론에 관심이 많고 저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요즘 2차 전지 그만큼 말하자면 이슈가 많아졌으니까요. 진짜 너무 심란한, 그러니까요? 예. 너무 심란한 섹터입니다. 우리 2차 전지가 보니까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게 한 8월 정도부터인데 우리 이 연구원님은 그때부터 조금 길어진다. 10월 말을 주목해 봐라. 이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10월 말이 됐는데 예. 지금 어떤 좋은 일이 혹시 있는지 모멘텀이 뭔지 이거부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마침 이번 주가 제가 위클리를 항상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위클리를 데이터부터 제 위클리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투자 전략을 제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마다 좀 짧게 나의 뷰를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딱 뷰를 바꿨습니다. 제가 비중 확대, 2차 전지 비중 확대로 지금 톤을 바꾼 상태고요. 예. 뭐 계속 누누이 뭐 10월 말을 주목하자 했듯이 뭐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사실 모멘텀이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사실 2023년 상반기 내내도 이끌었던 게 양극재 기업들의 장기 수주 계약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뭐 SK온이나 이런 셀메이커들이 맺은 장기 수주 공급 대비해서 양극재 기업들로 넘어온 수주가 현저하게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 포스코 퓨처엠이 30조, 40조짜리 총 70조짜리 그것도 각 기업별로 이제 셀메이커 각 기업별로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셀메이커들이 그동안 받았던 장기 수주 계약만큼 양극재 기업으로 아직 넘어오지 못한 상태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수주들이 아마도 이제 10월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12월 안에 연내까지 이렇게 좀 몰려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하필 또 밸류에이션도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비중 확대를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격적으로 수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다행히도 밸류가 많이 낮아졌다. 항상 고밸류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2025년 기준 EV/EBITDA 기준으로 멀티플 포스코 퓨처엠이 23배까지 내려왔어요. 예. 저희 46배까지 올라갔다가 딱 절반으로 23배 내려왔네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19배까지 떨어져서 사실상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시기적으로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그동안 조정받은 이유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근거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2차 전지가 조정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로 딱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3분기 실적 양극재 기업들 안 좋을 줄 알았지만은 이렇게까지 안 좋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안 좋았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로우 싱글 뭐 2.5%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으니까 5% 이상 나왔던 항상 이제 그래도 미들 싱글 이상 나왔던 기업이 계속 이제 로우 싱글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양극재 기업들도 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조한 실적,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리튬 가격이 하락했다. 뭐 올랐다 이런 부분이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면서 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불균형이 생긴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결국에는 IRA 정책 등 이렇게 본인들을 제재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인들도 보복 조치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생산량을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기업들의 수익성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원재료 단 가격에 대한 급등락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죠. 최근에 뭐 흑연 같은 게 하나 사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기도 하고 기본 원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산량에 대한 조절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리튬 흑연까지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죠. 뭐 게르마늄이나 이런 부분들만 그동안에 수출 금지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흑연까지 수출 금지는 아니고 수출 통제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정말 핵심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오는 그림으로 인한 또 불확실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 성장 산업에 있어서는 사실 전기차 수요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올해까지는 사실 성장률 괜찮았고 수요 성장률 증가율 괜찮았는데 2024년이 너무 두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실적적인 부분, 원재료 급등락,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복 조치, 네 번째로는 EV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전반적인 주가 조정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딱 정리가 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밸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면은 이제 다시 들어갈 만한 시점, 상황이 됐다고 보시는지 어떨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중 확대로 저는 톤을 이제 바꾸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하고는 조금 달랐던 측면은 우선은 이번에 2차 전지의 비중 확대로 인한 뭐 주가 상승폭은 높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좀 단기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024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이 불거질 수 있는 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분명 또 한 번의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나 우리 단기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그 말하자면 지금은 뭐 우상향이 지속된다, 장기로 지속된다기보다도 한동안 조금 짧은 기간 동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거의 좀 저희가 장기적으로 본다 하면 우선 기본 장기는 1년 이상을 대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단기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그보다 조금 앞서서 좀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뭐 갑자기 멀티플 자체가 지금은 23 포스코 퓨처인 기준으로 2025년 기준 EV/EBITDA 멀티플 23배 정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몇 개월 사이에 40배가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간단하게 말해서 향후 6개월간은 큰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향후 6개월 이전에 밸류가 높아진다면 그거는 뭐 3개월 만에도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수급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조금 이번에는 접근하자. 지금까지는 밸류에이션 많이 무시하고 많이들 수급이 몰리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을 고려를 하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방금 6개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정도부터 내년 한 초까지 뭐 길게는 한 6개월 될 수 있습니다만 짧게는 한 2, 3개월 요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2차 전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비중 확대로 들어간다면 2024년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셀과 양극재 쪽에 장기 수주 계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를 조달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은 지금도 계속 나오는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원재료 조달이 정말 원활하지 않아서 오히려 가동률이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큰 흐름의 투자 포인트는 수직 계열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직 계열화라 하면 사실 저희 많은 기업들이 수직 계열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요. 그 내용대로라면 수직 계열화가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중국 외 공급망을 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조달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내재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직 계열화는 정말 원재료부터 정제, 가공, 전구체, 양극재까지 풀 밸류 체인을 이루었을 때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다고 우리가 흔히들 보는 쪽이 포스코하고 또 에코프로도 좀 돼 있는데 그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좀 잘 구축돼 가고 있는 뭐 업 분야나 종목이 좀 있습니까? 사실 그 둘밖에 없긴 합니다. 둘밖에 없는데 사실 뭐 에코프로 쪽, 뭐 에코프로 BM 쪽도 사실 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는 전구체와 에코프로 BM의 그 양극재 정도 수직 계열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전구체를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가장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갖춰져 있는 건데 사실 뭐 포스코나 포스코 퓨처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풀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 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수직 계열화 그리고 진정한 수직 계열화가 되어야지만이 양극재 수익성 안정성도 가져올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는 완성차 기업들이 오랫동안 가져갈 만한 공급처를 이제는 서플라이 체인으로 구축해 놓는 단계예요. 이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브랜드 네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레퍼런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 쪽에 많이 이제 주목을 하다 보니까 풀 밸류 체인도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 측면에서도 좀 글로벌리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쪽은 아무래도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쪽 라인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를 우리가 셀 3사, 또 양극재, 또 양극재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소재주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본다고 할 때 요 세 분야에서의 어떤 투자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쪽은 이게 좋고 어떤 쪽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기업별로 조금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조금 나눠보자면 사실 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장기 수주 공급 계약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초과 공급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장기 수주 계약은 바라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셀 쪽, LG 에너지 솔루션은 삼성 SDI 쪽을 투자할 때 이제 큰 포인트로 보실 부분은 첫 번째로는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680이라든지 46파이 배터리 이런 것들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가오는 수주들에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기 때문에 저희 전반적인 대형주가 움직이는 분위기에서의 또 토픽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셔야지 너무 코스닥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코스피도 같이 가신다면 밸런스가 조금 맞춰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극재는 뭐니 해도 사실 수주 모멘텀이었어요. 근데 그 수주 모멘텀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게 업스트림이기 때문에 우선은 수직 계열화 위주로 조금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양극재나 셀 쪽 같은 경우에는 맥스로 봤었을 때 텍스 크레딧이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우리가 나중에 향후에 평균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 거의 맥스를 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도 이제 고정비를 커버한 이후에 변동비 부분이 굉장히 크고 원재료에 의해서 많이 안 움직일 만한 소재가 대표적으로 분리막이에요. 기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분리막 소재는 수익성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지 가동률이 높은지 이런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보신다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열렸죠. 사실 미국이라는 시장이 열렸고 IRA 정책에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재고 일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미국 공장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미국 안에 선점 효과가 가장 큰 기업들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극재는 어떤가요? 음극재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흑연 관련된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고요. 실리콘 음극재라는 새로운 또 차세대 음극재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 있어서는 사실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CNT까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제2호 나노신 소재 이런 쪽이 될 텐데요. 우선은 차세대 쪽은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봐야 되고 고객사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수익성보다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음극재 같은, 말 그대로 흑연 베이스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중국의 BTR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음극재에 투자할 만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설사 포스코피처럼이 하고 있더라도 가동률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해서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새롭게 좀 흑연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조금 부각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3부분, 그러니까 셀 3사, 양극재하고 기타 소재주, 뭐 분리막을 포함한 요 세 개 분야를 투자한다고 할 때 향후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보면 지금 연구원님 보실 때 어느 쪽이 그래도 더 주가 상승 여지가 더 많다, 높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우선 아직은 양극재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양극재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되게 단순하게 셀이 수주를 받았는데 셀 안에서 생산비 40% 이상이 양극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극재 먼저 줬고 양극재 주고 나니 셀이고 완성차 기업이고 양극재 기업이고 지금 당장 급급한 게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원재료에 주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양극재로 포인트가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극재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옥석 가리기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옥과 돌, 옥석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2차 전지 진짜 항상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쏠려서 가시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수주가 2024년부터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수요적인 부분, EV 수요적인 부분부터 원재료 불확실성 여러 가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옥석 가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더라도 이제 정말 해야 될 시기인데 그러면 투자 포인트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투자 포인트 안에서도 수직 계열화가 뭐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는 기업 다 좋냐? 이렇다기보다는 어느 기업이 제대로 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조금 파악을 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조금 기업들을 조금 차별화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원칙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옥석 중에서 석은 빼고 이런 회사 종목은 옥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쪽이 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데서 사실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이 올라올 때는 수익성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그럼요.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면 또 분리막 같은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측면,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LFP 기술력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이다. 그럼 LFP 기술력 중에서도 너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기업 말고 이미 LFP 관련 고객사를 이미 들고 있는 기업들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연말 되면 항상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이게 나와서 이제 장에 조금 노이즈가 널뛰곤 했는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회피 물량이 좀 쏟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최근에 많이 밸류가 좀 떨어졌긴 합니다만 연말 2차 전지 부분에서 그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그래서 10월부터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완전 초창기 땐 그렇게 봤는데 빠르게 밸류가 올라온 만큼 지금 뭐 이미 8월부터도 많은 물량들이 이미 나온 상태여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이 편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IRA, 미국 IRA 인플레 감축법 이게 상당한 이제 지원군이 된 셈인데 2024년 내년에 되면 미국 대선이 있고 또 미국 대선에서는 이제 바이든이냐 또는 뭐 트럼프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공화당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때 이분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못지않게 화석 연료를 상당히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런 부담이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그 부분도 많이 우려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IRA 정책, 그러니까 말 그대로 IRA라고 하는 정책이 다른 정책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향후 정치적으로 중국 제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설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2024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2차 전지 섹터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분명히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선거를 하는 동안에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오히려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섹터 자체로는 분명히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왜냐면 그 어느 정도 밸류가 이번에는 한 번 정도는 비중 확대로 가고 그 다음에 대선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는 거는 한 중반부터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우선 당장에 이제 모멘텀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이 연말에 있으니까 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대선 영향은 그렇게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시네요. 네, 맞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부각이 되고 LFP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두 쪽에 전부 다 이제는 조금 바뀌고 있는 흐름이 도전제 쪽이에요. 네. 도전제 쪽에서 CNT 도전제 쪽이 확대가 되면은 LFP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고 실리콘 음극재 확대로 인한 삼원계 쪽으로도 좀 같이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CNT 도전제 같은 이런 관련주들도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